장미의 이름. umberto 에코의 소설이죠. 아주 대단한 양반이죠. 오늘은 이제 이분이랑 관련된 어떤 주제를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, 이분도 사실은 이제 철학자예요, 철학자. 기호학자라고 해요. 기호학. 그거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하는데, 그 보기 전에 umberto 에코가 나온 김에 장미의 이름 좀 얘기해 볼까요? 이게 제가 저번 겨울 12월 달에 한 수십 편, 한 70편 이렇게 했던 요한복음으로 들어가는 문, 거기에서 토마스 아퀴나스, 이때 당시에 이때가 배경이에요. 그 소설의 배경이. 근데 범인은 누구다 이거 말하면 안 되겠죠? 그 배경이 그 시기이기 때문에 교황, 그리고 세속 황제, 그리고 프란체스코, 그때 제가 프란체스코 도미니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 막 드렸죠. 프란체스코는 이제 둘 다 이제 수도원이고 굉장히 청빈, 이제 그런 기치를 가지고 처음에 그렇게 다 출발을 했었고, 걸식성 들인 셈이고, 원래는 나중에 이제 뒤바뀌죠. 원래 그 친일 선생님의 그 수선사 결사 운동, 조계종과 굉장히 이제 맞닿아 있는, 그것도 원래는 다 울력이라고 하는 건 이제 본인이 다 돌아가시기 전까지 다 일하고 그러셨거든요. 그러나 이제 나중에 변질이 되죠. 근데 중세에도 이제 뒤로 갈수록 변질이 되는 거죠. 원래 프란체스코는 제가 말씀드렸던 그 진흙탕 속에서 핀 연꽃, 살라딘하고 리처드, 사자왕 리처드, 살라딘하고 리처드 쫙 그 칼로 막 쇠사슬 끊고 막 비단했던 그 무시무시한 왕이자 장군들이거든요. 그때 당시에 평화의 메시지를 냈던 분이 프란체스코고, 그분이 세운 게 프란체스코. 이거 기호학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기호학 하려면 재미없으니까 앞에 재미난 얘기나 하죠, 조금. 근데 그때 혈혈단신으로 그 중동 쪽으로 가서, 정확히는 이집트예요. 이집트 쪽으로 가서 술탄에게 평화에 대해서 설파하고, 해물심이 없는 거야. 그러니까는 술탄이 이 사람 건드리면 안 된다, 절대로 건드리지 마라, 이렇게 쭉 써가지고 통행증 써가지고 돌려보낸 분이 바로 프란체스코거든요. 그분 에스토번. 그리고 도미니칸 같은 경우에는 이 양쪽이 이제 나중에 실제로 유명론 가지고 막 했던 그 얘기도 많이 했었죠. 거기는 이제 선생을 배출하는 수도원이에요. 선생을. 그런 식으로 다니는데, 프란체스코의 윌리엄, 그 주인공이 이제 뭔가, 이 사람은 수도사이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신학을 중심으로 철학을 전체로 이렇게 하는 그것보다는 자연 철학이라든지 논리학이라든지 이런 신학에서는 하나의 분과밖에 해당 안 되는 그런 거를 중심으로 이렇게 관심이 있고 연구를 해 나가는데, 의문의 살인 사건이 계속 일어나요. 그 당대를 되게 잘 묘사하고, 그 도시와 수도원 사이의 관계라든지 그 시대 배경이라든지, 그리고 실제 그 살인 사건,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, 실제로 무언가 때문에 많은 사람이 다쳤거든요. 그 무언가가 뭐냐, 이거 전에 들으신 분들은 알죠? 답을? 아리스토텔레스였어요. 아리스토텔레스가 책이 금서가 돼가지고 여러 차례 이렇게 금서가 되고, 나중에는 이제 뭐 연구자들만 연구하게 하고,
그 결국 나중엔 다 퍼지게 되지만은 못 보게 하고 싶었어. 못 보게. 그게 토미즘 그 시기까지도, 그러니까 그 앞에는 얼마나 심했겠어요. 근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아예 없었던 게 아니고 조금 들어왔던 게 바로 집합과 명제예요. 쉽게 말하면 정석의 첫 번째, 수학의 그 첫 번째 집합과 명제. 지금 수학은 어떻게 배우는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고등학교 때 처음에 배운 게 집합과 명제였거든요. 그게 뭐냐면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엄청나게 많은 집합과 명제부터 해서 맨 나중에는 메타피직스까지 가는 거예요. 형이상학까지. 그 중간에 이제 피직스도 있고 한 거죠. 뭐 자연학, 정치, 사회, 경제 다 얘기를 했으니까 형이상학까지. 근데 맨 앞에 그런 걸 하기 전에 단초로 세웠던 딱 두 챕터만 유럽에 그래도 어떻게 들어간 거예요. 나중에 이제 중세 후반기에 이제 싹 다 들어오는 거예요. 왜냐면은 이 지중해 동그란 부분 중에서 실제로 이슬람이 거의 전체를 이렇게 했던 시기도 있단 말이죠. 그러니까는 스페인 쪽이라든지 이탈리아 남부 쪽, 시칠리아나 이런 시칠리 몇 킬로 그 영화 있는데 이런 데는 그 흔적들이 남아 있는데 집합과 명제라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. 집합은 분류하는 거예요, 분류.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다 이렇게 정의하면은 사실은 분류 카테고리를 나눈 거거든요. 그리고 명제는 뭐냐면은 P, Q죠. 집합은 이렇게 한 다음에 X는 자연수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. X는 1에서 3 사이 이 부등호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집합인데 그게 종, 차 막 이런 거 분류하는 거예요. 그리고 명제는 P는 Q이다.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. 이게 명제인 거예요. 그 두 개가 수학을 이루는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. 뭘 일단은 하나로 포착을 해야 돼. 동일자로 포착을 해야 되는 것이고, 그 다음에 아주 뚜렷하게 판단 가능하지 않은 것은 구름이 아름답다. 이건 명제가 아니라고 하잖아요. 수학책에 나오잖아요. 유랑은 남자이다. 이런 게 명제인 거예요. 이거는 참과 거짓으로 딱 나뉘거든요. 참 이렇게 되는 거고, 유랑은 여자이다. 이러면 거짓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. 참과 거짓으로. 근데 그걸 가지고 따져가다 보니까는 이게 합리적으로 계속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거야. 진행이. 그러니까는 그때 당시 그 이전까지는 신앙 이성에서 신앙 속으로 부등화가 쳐 있는 어거스틴도 이제 한 성격으로 보긴 되게 힘들죠. 제가 재작년 겨울에 간단하게 볼 때는 어거스틴에 대해서 좀 단순하게 얘기했지만은 그 뒤에 제가 한 70편에 걸쳐서 얘기할 때는 안전 문제가 떴습니다. 어거스틴의 입장으로 한번 들어가서 했을 때는 신궁론에 대한 것도 다르게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. 선악의 대결이라기보다는 빛의 결여가 악일 뿐이다 라고 하는 플루토노스의 그 철학적인 걸로 다르게 해석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. 조금 더 그 안에 입장에 들어가서도 한번 얘기를 해봤었죠. 기후학을 얘기하려고 했는데, 자, 그럼 이제 기후학. umberto 에코는 그 세계적인 소설가가 아니라 세계적인 기후학자입니다. 이탈리아 출신이고. 그러니까 유럽에 제가 영미적인 그런 도구주의적인 진화론과 경험론을 기반으로 한 그런 생각도 굉장히 중요하고 과학에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지만은 대륙에서 나타난 다양한 생각들이나 관점들도 너무나 매력적인 게 많아요. 근데 이 기후학이라고 하는 umberto 에코가 그렇게 매력적인 소설을 엄청난 게 평가받는 소설인데, 범인은 제가 말을 안 하지만 그때 의문의 죽음은 다 아리스토텔레스에 접근하려고 한 거예요. 아리스토텔레스 책을 읽으려고. 집합과 명제만 봐도 너무나 이거는 신세계가 열리고, 결국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앙 이성에서 역시 신앙의 부등호가 더 가 있지만은 이성을 굉장히 이제 중시하는 방향으로 이제
흐르고 그 뒤에는 야 이성이 너무 커서 안 되겠다. 분리하는 방향으로 종교개혁이 나오는 거예요. 근데 기호학자예요, 그 사람이. 철학자. 근데 기호학이라고 한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. 내가 이제 여기를 또 걷네. 이 꽃은 이제는 저 가려고 하는구나. 6월 중순 돼가지고 이 빨간색 꽃을 그렸어. 그림으로 그리면은 기호학적으로 보면은 이제 예술 철학을 얘기하는 거예요. 미학에서 기호학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호학은 사실은 이제 구조주의에서 힌트를 얻었다고 볼 수 있죠. 구조주의. 구조주의 얘기하려면 이거 복잡한데 그건 달리 얘기하도록 하고 오늘 기호학만 좀 재밌게 얘기를 해볼게요. 간단하게. 그러니까 예술이라고 하는 것도 구조주의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기존의 그 예술관념이나 아니면은 그 경험미학과는 또 다른 결로 약간 관념적으로 이제 생각한 또 다른 생각이죠.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생각. 저걸 그대로 그리면 이제 이건 뭐냐. 도상기호가 되는 거예요. 도상기호가 되는 거야. 이걸 비슷하게 이런 나무를 그리면은 물론 이제 기호학자 중에서 지금 얘기한 그 오메르토 에코 같은 경우는 요런 도상조차도 사실은 이런 형태적인 거나 색채적인 거나 이런 거가 아니라 구조를 가져오는 거라. 구조를 따오는 거다. 도상조차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표기호라는 게 있어요. 지표기호는 뭐냐면은 지금 저거 보이세요? 뭐가 흔들리죠? 걸어놓은 그 현수막 같은 게 흔들리죠? 흔들린다는 거는 무슨 지표죠? 바람이 분다는 지표예요. 이게 지표기호예요. 저 피터팬 저 선전해 놓은 현수막이 하늘을 나는 피터팬 흔들리는 게 바람인 거예요. 바람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. 바람을 그리지 않았는데 이게 흔들리고 있으면 바람이 분다는 거거든. 이런 게 이제 지표. 아까는 도상이었죠. 이 현수막을 그리면은 도상이지만 그림으로 그냥 현수막 자체를 그리면 근데 현수막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것은 이 흔들림은 바람이라고 하는 지표를 기호로 나타내는 거예요. 그 다음 마지막에 이제 상징이에요. 상징은 뭐냐면은 뭐가 있을까? 내가 어저께 여기에서 까마귀를 봤는데 까마귀 까치하고 까마귀에 대해서 쓴 그 시가 뭐였죠? 인가를 넘보지 않는 그 까마귀. 까치는 인가도 넘보고 이렇게 까치 설날에 이렇게 인가도 넘보고 뭐 또 먹고 하는데 까마귀는 거무려면 아예 철저히 거머라 뭐 이렇게 그 시 있잖아요. 죄송합니다. 이게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하고 나오면 이게 굉장히 그래도 좀 그럴듯하게 들릴 텐데 검색 안 하니까 되게 무식한 것처럼 제목이랑 시인이 생각이 안 나요. 이렇게 갑자기 키면은 참 철저히 거머라 뭐 이런 식가 있어. 그건 이제 뭔가 상징이 들어가는 거거든. 뭐라고 하면 좋을까? 까마귀를 표현하려고 한다기보다는 사람의 어떤 마음가짐이나 태도, 이 마인드셋을 표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.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둘기, 평화의 상징, 그게 상징기호예요. 그래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기호들의 어떤 통합과 중첩과 그런 걸 통해서 표현을 한다고 하는 예술에 대한 또 다른 시각을 기호학이 제시를 하죠. 이제 umberto eco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기호학자 중에 한 사람이고, 그러니까 영미권에서 예술 설명한 거랑 이제 완전 다르죠. 이게 대륙 쪽에서 설명하는 게 양쪽 다 그러니까 되게 의미가 있는 거야. 제가 20대 이때는 20대 앞뒤 고등학교 때라든지 아니면 고등학교 막 졸업하고 나서 대학교 때라든지 그래도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런 대륙 쪽이 좀 생각이 뭔가 흥미롭게 전개되고
전체를 다 뭐 이렇게 전반적인 걸 다루고 영미권은 뭘 잘라서 다루는 것 같고 시시한 것 같고 이랬는데 그 이후에는 영미권 그거야말로 인식론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철저하다. 철저한 회의주의와 경험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. 이런 평가를 그러니까 갱신을 막 이렇게 해가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에서 나오는 umberto 에코의 그 엄청난 그 사람 별명이 티라노사우루스거든요. 지식의 티라노사우루스. 너무 머리에 그냥 이게 이분이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돼요. 현대 동시대를 살았던 분이고 아주 그 지식이 중세에 대한 철저한 지식에서부터 이런 디지털 세상에 대한 그 통찰까지 아주 대단한 분이거든요. 근데 이제 그 선생님이 실제로는 소설가가 아니라 기호학자였고, 기호라고 하는 것은 요약하면서 끝낼게요. 첫 번째, 도상, 그리는 거야. 다만 구조를, 그 다음 지표, 뭐가 흔들려, 연기가 나, 불이 난 거야. 그럼 뭐가 흔들려, 바람이 부는 거야. 그럼 세 번째는 상징, 까마귀가 그 시에서 상징했던 바, 단단함, 굳건함, 그리고 비둘기가 상징하는 바. 그래서 이제 그런 상징으로 이제는 도상적으로만 그리는 게 아니라 상징적인 것으로 그리면은 피카소가 되는 것이죠. 피카소의 게르니아 이런 데 보면은 뭔지 모르지만은 그 당시 스페인 내전의 참상이 그냥 드러나는 거야. 스페인 내전에 참상이 말이 막 들어 누워있고 사람들이 아비규환의 그 모습이 도형 비슷한 걸로 상징으로 드러나는 거야. 상징.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만 더 추가할까요? 이게 만화 같은 것도 저는 이제 실질적으로 작가로서의 그 파워, 힘, 이것은 예를 들면 그 허영만 작가, 허영만 선생이 뛰어난 분이죠.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당시에 많이 봤던 만화는 이연세였어요. 제가 지금 갑자기 왜 이연세를 말을 하냐면은 허영만 선생도 그렇고 이연세 선생도 그렇고 만화가이기 때문에 도상을 그릴 때조차 구조화시키거든요.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? 까치 생각해 보세요. 딱 코의 모습이 도형, 눈의 모습 도형, 머리털의 모습도 물방울식의 도형, 까치머리 있죠. 그러니까 지금 기호에서 도상조차도 구조화시켜서 그린다는 거지.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연세 만화를 더 많이 읽었거든요. 왜냐면은 저는 그 그림 잘 그리는 거 그거 되게 그 좋아해요. 그래서 저도 그림을 즐겨 그리고 잘 그리지 못하지만 근데 이연세 같은 경우에는 그림 실력이 엄청 뛰어나요.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디서 이연세가 만화가 아닌 그냥 그림 그린 걸 본 적이 있거든요. 그냥 습작으로 이제 10대 때나 뭐 이렇게 그림을 본 적이 있는데 기가 막혀요. 와, 진짜 어마어마하게 잘 그리는 사람이 도상화, 구조화 시켜서 만화를 그린 거구나. 그걸 그때 알았지. 근데 스토리는 이제 허영만 선생님은 이제 좋은 또 스토리 작가들과 같이 협업을 하기도 했지만은 아주 장수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그 예술가이고, 그리고 이연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스토리가 그런 정도의 수준까지 안 된, 이거 죄송합니다. 이연세 선생님이나 이연세 선생님의 팬들. 저는 이연세 만화를 훨씬 더 많이 봤어요, 실제로는. 더 좋아하고. 그림 잘 그리는 걸 더 좋아하는 거예요, 그러니까. 스토리가 약간
약간 어떨 때는 그래도 설득이 돼버려. 그림 때문에. 근데 그거는 이제 도상일 뿐이고, 도상에서 지표로 뭘 나타내는 걸로, 그리고 그 다음 상징으로까지 가면서 예술적인 그 가치는 더 이제 뭐라고 하면 좋을까, 배가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오늘은 간단히 기호학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나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